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자, 오늘 이승환 30주년 특집,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앨범 두 장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환의 10집 앨범이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 드리마이저, 네, 2010년에 나왔던 드리마이저 이승환 10집에 대한 리뷰를 함께 또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9집 앨범 리뷰 어떻게 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또 피드백도 있었고 뭐 그 점 아무래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큼은 좀 열렬한 반응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장 앞으로 남았는데 오늘 리뷰하기에 앞서서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승환 30주년 뭐 정확히는 이제 31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앨범 이제 리뷰도 마무리할 겸 또 마무리하면서 또 앨범 리뷰에는 담지 못했던 또 자잘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볼 겸 또 지금 또 아주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러분들 공연도 없고 또 어디 밖에 나가서 같이 또 이야기 판을 벌릴 그런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 채널을 활용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토요일 네, 주말 에디션을 활용을 해서 자, 이승환 음악에 대한 이승환 또 사람에 대한 네, 아티스트 이승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제한 없이 나눠보는 그런 라이브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겠네요. 네, 25일인가요? 예, 25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25분이 되겠습니다. 왜 25분이냐고요? 예,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11시 25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초청을 하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25분입니다. 라이브 채널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네, 라이브를 통해서 토크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재밌어 하실 만한 네, 깜짝 게스트 한 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네, 공장장님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공장장님 음악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네,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10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집, 그렇죠? 10이라는 숫자가 뭐 상징적이죠, 그렇죠? 예,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이 10집 드리마이저 같은 경우는 이승환 씨가 90대부터 약간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늘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CD의 시대는 갔다. 예, 이제 음악 시장이 죽었다. 이제 앞으로는 CD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뭐 CD 고사 발언, 네, 음악 시장 고사 발언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늘 있어 왔는데 그 앨범 이후로는 이제 정확히 9집을 제외하면 이제 10집 첫 앨범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음악 산업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그런 어떤 쓴소리도 되겠지만은 네, 암울한 어떤 전망도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은 거의 매 앨범이 사실은 마지막 앨범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집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 10집 같은 경우는 드리마이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본인에게 있어서 남다른 각오로 임한 앨범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어떤 그 후반 작업 같은데 몰두를 해서 이 앨범 후반 작업이 이제 마스터링이라는 걸로 주로 대표가 되는데 마스터링만을 4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듣고서는 약간 반신반의했던 부분이에요. 마스터링을 4번을 했다고? 마스터링 같은 경우는 뭐 어쩔 때는 한 번에 주로 많이 끝나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2번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승환 씨 작업하는 스튜디오들이 보통 스튜디오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스터링을 4번을 했다고? 얼마나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징적인 것이 되겠죠. 예, 이승환 씨의 어떤 집착, 사운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이제 마스터링 4번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유일한 것 같습니다. 국내 음악계에서. 그리고 여러 최고의 스태프들이 또 함께 참여를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보도자료에서도 당시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엔지니어 움베르토 가티카, 네, 프로듀서도 하는 분이죠. 이 움베르토 가티카라는 사람이 이분이 뭐 마이클 잭슨하고 했다, 위아더 월드 작업도 했었다, 퀸시 존스와도 여러 번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뮤지션들, 셀린 디오, 뭐 마이클 블레, 뭐 조시 그로번, 안드레아 보첼리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수많은 어떤 명인들하고 작업을 했지만, 이 움베르토 가티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80년대의 그 특유의 80년대 팝 락 사운드를 그 제시하고 완성시킨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카고,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카고의 음악에서 들리는 그 특유의 그 공간감, 특유의 사운드, 특히 드럼 소리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움베르토 가티카, 특히 데이비 포스터 등과 함께, 퀸시 존스 등과 함께 만들어낸 어떤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위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뭐 이승환이 함께 작업을 했었던 뭐 킴벌랄드라든지 뭐 데이비 캠벨이라든지 이런 그들도 물론 대가지만 이들을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또 대가, 예, 그 위급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움베르토 가티카 같은 양반들과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승환의 어떤 뭐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달라진 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또 같이 하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승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신용이랄까, 예, 업계에서의, 예, 명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 보아지고요. 자, 근데 이 앨범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도 당시에 뭐 이제 한창 리뷰를 또 했을 때고, 여러 매체에도 또 기고를 할 때인데, 이 앨범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제가 이 앨범을 듣는 것보다는 나름 좀 박한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제 기분에도 이 음반을 들으면서 막 그렇게 썩 만족스럽다라든지, 막 엄청 좋았다라든지 이런 기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실망도 했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앨범을 다시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는 또 사뭇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당시에 나는 이 앨범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았을까?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놀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어떤 뾰족한 어떤 이유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 10집이라는 것을 오는 동안,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 접했던 이승환이라든지 제가 기억하는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앨범까지 오는 와중에 제가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예, 그가 보여주는 어떤 성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뭐 감정의 뭐 역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 그런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그런 팬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게 됐었고, 그런 면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승환을 상당히 다양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승환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평가를 해왔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을 어쨌든,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뭐 발라드의 몇 곡이나 그 곡이 가지는 임팩트 이런 것들로 은연중에 평가해 온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9집 같은 경우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랑이 그리워 같은 곡이라고 봤을 때 10집에서 그 같은 임팩트를 주는 발라드를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은연중에 10집을 9집만큼 좋은 앨범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해는 가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 왔던 것들이 이해는 가면서 이번에 새로 듣고 또 한 곡 한 곡 감상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틀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찬찬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타이틀곡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원래 이제 타이틀곡으로 언급되었던 곡이 반의반입니다. 그리고 이 반의반을 프로듀스 엔지니어링 한 게 움베르토 가티카고, 이런 정황을 봤었을 때 이제 공을 들인 노래 중에 하나인 거 분명하죠. 반의반.
그 이승환의 발라드 곡들의 뭐 계보, 히트곡들의 계보로 봤을 때는 뭐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느낌적인 어떤 정서성으로도 그렇고 좀 예외적인 노래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승환의 발라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팝락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8, 90년대 이 팝 발라드의 어떤 그 계보를 따르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때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반의반이라는 곡이 저에게 그렇게 큰 임팩트로 다가오질 않았어서 살짝 좀 그냥 약간 좀 제껴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매력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 곡이 가진 매력이나 지향점이 어떻게 사랑이 그리워나 그 이전에 뭐 천일 동안이나 이런 곡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오히려 굳이 연대로 구분을 하자면은 80년대보다도 훨씬 이전 한 70년대에 굉장히 좀 우아하고 클래시컬한 발라드 그런 느낌에 가깝고 뭐 브로드웨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럽 뭐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은데 이태리 같은 그 칸조네라고 하죠. 칸조네풍의 아니면 또 프렌치 팝 같은 느낌 들고 어쨌든 그런 좀 유러피안적인 느낌도 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우아하고 풍성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인상적인 발라드거든요. 그래서 그 세련미와 차가운 사운드가 있는 8, 90년대의 팝발라드, 팝락 발라드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성향이죠. 아마 그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승환의 기존 발라드 음악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적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이거 가면서 이 노래라는 것도 시간과 함께 이거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이 곡이 가진 매력을 좀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곡을 좀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리뷰를 하면서 들으면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의 반을 제치고 타이틀곡의 자리에 등극을 한 완벽한 추억입니다. 당시에 처음 앨범을 쫙 플레이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곡이고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이 이 곡이 뭐 압도적으로 좋은 곡이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승환의 음악으로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떤 면에 좀 이질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앨범을 우리가 쭉 보통 들어나가잖아요. 근데 앨범의 흐름이 쫙 이어지다가 이제 리슨을 지나고 상당히 복고풍의 리슨을 지나고 딱 완벽한 추억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탁 건반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짠짠짠짠 하면서 그 현악보가 들어올 때 그 사운드의 전환에서 느끼는 그 어떤 급박한 감정의 전환, 고조 이런 것들이 그 좀 싸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탁월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곡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사실은 뭐 느린 노래, 뭐 발라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승환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유의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서정적인 음악에서. 근데 이 곡은 뭐 곡 자체가 이승환과 평소에 한 번도 작업을 하지 않았었던 그 권순관, 놀이플라의 권순관의 곡이라서 그런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곡과도 딱히 유사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앨범 뭐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 이 곡이 그렇다고 뭐 압도적으로 다른 곡에 비해서 실험적이라든지 뭐 그렇게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 이런 걸 둘째치고 좀 전반적으로 단촐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좀 이질적이면서 좀 색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곡을 들으면 저는 그러니까 이승환의 보컬에 대해서 새삼 좀 주목을 많이 하게 돼요. 늘 들을 때마다 이 보컬적인 면을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보컬이나 가수의 목소리가 가진 정서의 힘이라는 것이 그의 표현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 곡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는 놀이플라이의 곡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권순관 음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티피컬한 어떤 그 권순관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라든지 작곡이라든지 그 멜로디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 곡이 사실은 뭐 권순관의 곡스럽죠. 후렴구의 자체 그 멜로디 자체도 놀이플라이의 곡들에서
우리가 뭐 늘 듣던 그런 음악에 굉장히 가깝고 또 달려나가면서 뭔가 희망을 주고 애수 어린 그런 느낌, 권순관만의 어떤 그런 감수성인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 곡만을 따로 떼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곡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권순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승환의 목소리로 얹어져서 표현이 됐을 때 느낌은 완전히 이승환의 곡으로 재탄생됐다는 느낌이 강해요. 노리플라이의 곡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환의 노랫말, 그리고 그러니까 그 특유의 어떤 표현, 이승환의 어떤 표현의 결과 이승환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뭔가 그 특유의 애수라 그럴지 어떤 서정성이라 그럴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곡에 가진 어떤 호소력이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합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권순관의 곡을 이승환이 좀 계속 불렀다면 좀 대중적인 음악들이 더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쪽인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권순관이라는 뮤지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로이플라이 1집에서도 제가 그런 예전에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90년대의 음악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뮤지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코리안 팝 음악이 만들어낸 첫 후배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8, 90년대 세대가 만들어낸 첫 후배 세대의 어떤 실질적인 뮤지션 중 한 명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권순관을 들 때마다 늘 생각나는 뮤지션이 뭐 이승환, 그러니까 뭐 김현철, 유희열, 김동률 이런 뮤지션들이 생각나요.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이 그들과 어떤 그 공유하는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고 창법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권순관의 곡을 그러니까 이승환의 영향을 받은 권순관의 곡을 다시 이승환이 해석을 해서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정서적인 연결감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좀 뭐 역사적인 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역사적인 맥락 같은 거,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는 뭐 좀 생각나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이별 기술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서 일종의 약간 보험 같은 곡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90 앨범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 작곡가 전혜성의 이 노래라는 곡이 있었죠. 근데 그 노래가 일종의 일말의 어떤 이승환스러움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중적인 접점을 찾는 일종의 뭐 보험 같은 것이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이제 뭐 당시에는 신인이었습니다만은 신의 작곡가이면서 새로운 좀 감수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유지상이라는 작곡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기대했다고 봐야겠죠. 유지상 씨가 이제 이후에는 아주 뭐 수많은 케이팝 아이돌의 음악을 작곡하는 지하이라는 모노트리에서 활동하는 그 실력 있는 작곡가가 됐습니다. 뭐 케이팝을 아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이 되었죠. 뭐 그런 의미에서 참 이승환의 앨범이 스타 작곡가의 산실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그 음악가를 알아보는 어떤 능력이나 안목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별의 숫자라는 곡은 곡의 전반적인 느낌이라든지 특히 가사적인 측면에서 이승환다운 곡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난스럽고 좀 살인스러운 연애에 대한 어떤 통찰, 익살스럽기도 하고 좀 냉소적인 면모들이 이제 가사적으로 잘 나와 있고 뭐 유희열의 참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그 신스 사운드의 어떤 쫄깃한 면 그런 타이트한 편곡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뭐 잘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했죠 조규찬. 조규찬의 백그라운드 보컬도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데 당시에 이제 조규찬 씨가 그 코러스를 많이 안 하던 시절이라서 좀 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 같은 것들이. 어쨌든 1번 트랙이라는 상징성이 또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앨범을 딱 들었을 때 이전 앨범과 어떤 다른 느낌을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1번 트랙의 역할이고 그래서 사실은 타이틀곡이 1번 트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승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별기 숫자 같은 곡들이 뭐 선공개도 되고 1번으로서 배치가 되면서 이전 앨범과 어떤 차별점을 꾀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성에 대한 보험을 확보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대중적으로 나는 이걸로 뜨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겠지만은 어떤 앨범의 독특한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들을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곡이 그 주는 또 상큼 발랄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곡들 중에 몇 가지 있는데 뭐 AS? 이 곡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곡의 사운드라든지 멜로디의 어떤 전개나 방향성 같은 것들, 그리고 가사라든지 그 요소들의 조합에서 그냥 이승환 이렇게 딱 스탬프가 찍혀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도장이. 어, 전반부는 좀 유쾌한 느낌이고 후반부는 이제 단조풍의 멜로디로 이렇게 전환이 돼갖고 좀 호소력 있게 진행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승환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하게 듣는 재미가 있고, 어, 전반적으로 꽉 찬 느낌이 들죠. 예, 사운드가 아주 헤드폰을 꽉 차게 울립니다. 묵직한 드럼 소리라든지 뭐 리듬 기타의 어떤 펑키함, 그 베이스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만들어지는 그루브. 예, 그리고 뭐 이름만 들어도 뭐 화려한 그런 인물이죠. 뭐 제리 헤이, 네, 그 브라스 혼 섹션의 아주 1인자죠. 이 사람이 편곡한 혼 섹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미국의 어떤 그 펑키 소울의 전성기에 못지않은 그런 환상적인 그루브가 만들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그냥 타이트하게 아주 짝짝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승환의 정말 과거 전성기 시절의 음악들을 또 연상시키게 합니다. 뭐 4, 5, 6집들 음악들요. 그리고 이제 멜로디가 좀 독특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 상당히 세련된 브릿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악기들이 쫙 나가면서 조규찬의 코러스 그리고 보컬만으로 이제 분위기, 네, 모멘텀이 체인지가 되죠.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감각적인 느낌도 들고요. 네, 여러모로 그냥 인상적이고 재밌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곡들이 어떻게 보면 앨범에서 죄송합니다. 차 좀 마시고 갈게요. 네. 보리차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곡들도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뭐 꼭 나는 뭐 락이야, 나는 발라드야.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어느 곡을 메인 디쉬로 하고 어느 곡을 사이드 디쉬로 해서 뭐 어느 거에 대한 뭐 보험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승환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각 곡마다 다 공을 비슷하게 드리고 또 그 곡 하나하나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드리마이저의 핵심은 저는 이제 어, 9집 판타스틱의 핵심은 어떤 의욕적인, 그러니까 어떤 다시 도약을 하고픈 어떤 와신 상담의 이미지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크로스오버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음악적 의지를 보여줬던 어떤 도약의 발판이었다면 이 앨범에서는 저는 자신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난 앨범에서의 성과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다시금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앨범에서 지난 앨범을 능가하는 그런 락 스타일의 곡들을 시도를 하고 완성해낸 것의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의지와 성과를 확인을 시킬 수 있었던 곡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곡입니다. 단독 전쟁하고 이제 개미 혁명이죠. 네. 어떤 데서는 이거 헷갈려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독 혁명, 개미 전쟁. 그게 아니죠. 단독 전쟁, 개미 혁명. 전혀 뭐 다른 곡이지만은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가진 어떤 집념이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음질로서의 사운드 퀄리티로서의 사운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곡에 필요한 소리의 어떤 질감, 음질, 어떤 경향, 예, 방향 이런 것들이 갖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총체적인 사운드라는 의미에서 이승환이 하나 일과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시키는 곡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싶은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앨범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완벽한 추억에 뭐 좀 독특한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도 단독 전쟁에서 이제 한번 놀라게 되고 이제 개미혁명에서 한 번 더 크게 놀라게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두 곡은 일단 락 스타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지향은 좀 다릅니다. 이제 앞에 단독 전쟁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보다 훨씬 좀 트렌디한 락 스타일이고 비트도 그렇죠. 근데 이 개미혁명은 어떻게 보면 이승환의 음악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통의 하드락 스타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둘 다 뭐 아주 고풍스럽게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컨템포라이즈가 좀 되긴 했지만은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0대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본인도 당시에 그 미국 팝 아티스트, 락 아티스트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켈리 클락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켈리 클락슨이 여성 뮤지션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승환의 음악과 뭐 굳이 그 어떤 음, 공통점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승환 입장에서는 그 켈리 클락슨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그런 엣지함이라든지 사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그런 어떤 좀 날카로우면서 댐핑한 사운드, 그래서 그런 사운드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었고, 실제로도 90대도 엔지니어와 함께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솔직하게 평가를 하자면 90에서는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고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드디어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독 전쟁,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말이죠. 이 단독 전쟁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이제 제프 로스차일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또 켈리 클락슨의 음악을 담당한 엔지니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죠. 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컨택을 했을 거라 봐지고, 또 이승환 씨가 또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운드적인 면을 봤을 때 본조비, 뭐 엘라니스 모리세, 셀린디오 이런 음악들을 또 다 참여했던 뮤지션 엔지니어가 또 제프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품고 싶었구나라는 이런 의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사운드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또 화려한 또 드러머들, 예를 들면 뭐 조시 프리즈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진짜 뭐 대가죠. 이런 사람들의 노하우가 아주 집결돼서 만든, 그 저는 이승환의 락, 락 사운드에 있어서 하나의 뭐 궁극적인 한 지점 중 하나, 궁극적인 한 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또 개미혁명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결국 헤비메탈로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간 뭐 발라드의 황제, 어린 왕자 이런 이미지와 싸워 나가는 와중에서도 그가 이렇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락커 본연의 뿌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집 이후로 특히 꼭 한 곡씩 이상은 추구를 했었는데, 드디어 10집에 이르러서 이 정도면 됐구나 싶은 그런 어떤 이승환표 하드락의 정점의 사운드가 완성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개명명은 들으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런 어떤 뮤지션의 의지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들고 싶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제가 그래서 리뷰에서도 뭐 다른 그런 그래서도 이 개미혁명만큼은, 드림아이저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개미혁명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여전히 놀라움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네, 그런 의지가 있네라는 이제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되는구나. 진짜 이 하고 싶은 그런 음악에 가까이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혹은 이미 됐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음악이 이 개미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상당한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저는 이런 어떤 락적인 성취, 뭐 기존의 어떤 발라드 음악들, 뭐 컨템포러리한 음악들, 이런 것들 그 와중에 요소들이 뭐 딱히 버릴 곡이 없이 이승환스러움? 좀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이승환스러움이 가득한 음악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특히 이 드림아이저가 뭐 마이 페어 레이디라든지 내 생애 최고 여자, 이런 곡들은 어떤 보컬이 주는 느낌, 그쵸? 어떤 익숙한 느낌, 그리고 곡의 구성이라든지 멜로디의 분위기나 전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승환의 음악에 만약에 익숙해 있다면 완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뭐 그 곡마다의 컨셉이 있겠지만은 특별한 어떤 그런 실험적인 면모라든지 어떤 컨셉을 느끼게 하는 곡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푸근하게 좀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팬 입장에서는
이승환의 음악들에서 응당 어느 정도 기대하는 정서들, 예,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승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또 이지 리스닝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 생애 최고의 여자는, 이 곡은 좀 영화 역설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반전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어떤 내 생애 최고의 여자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뭐 로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곡 느낌, 곡을 막상 들으면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애절함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좀 그런 서정미가 굉장히 강한 곡입니다. 가벼운 곡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곡이에요. 디어선도 좀 유독 앨범을 플레이하고 나면은 귀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선호나 취향을 떠나서 그 이승환이 어떤 늘 보여주는 어떤 테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라든지,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어떤 삶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어른으로서의 뭐 통찰, 혹은 조언, 뭐 권고, 삶에 대한, 네, 이런 식의 테마가 늘 한 번씩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뭐 이렇게 어, 장르 이런 걸 떠나서 과거 뭐 사자왕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뭉클함을 자아내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노랫말에 담겨 있는 그런 감동이 이 어떤 고향적인 그런 되는 느낌의 코러스 라인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런 하모니가 뒤에 나오는 하모니들, 이런 것들이 어떤 곡에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좀 길게 했네요. 말하다 보니까 총평을 좀 내려보면서 끝낼게요. 자, 드림아이저, 여러분 어떤 앨범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당시의 평가는 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내린 평가보다는 지금 다시 들어봤을 때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음반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반전의 감동 같은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좀 배어나오는 음악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의 어떤 집념, 자신감, 어떤 노련미, 예, 그의 의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네, 그런 완전판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음반들이 뭐 이 음반보다 낫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음반 하나만을 딱 봤을 때, 이 드림하이저라는 음반 하나를 봤을 때 그 이승환스러움이 되게 집결되어 있는 음반,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사운드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음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뭐든지 간에 정말 이승환스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있고요. 또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완벽하다, 이거면 이게 끝이야 라는 것보다는 정말 다 그런대로 복고풍의 노래들은, 뭐 비트즈의 스타일은, 하드락 스타일은, 펑키한 스타일은 그 나름대로 다 그럴듯하고, 예, 다 굉장히 웰메이드하고, 그리고 납득이 가요. 결코 거슬린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실력이 아니었나. 그러한 것들이 10집까지 오기까지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갖추게 된 그런 노련미, 경험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것들은 저는 몸의 관리를 떠나서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철저한 자기 관리가 뒷받침되었기에 나오는 거라 봅니다. 보컬의 힘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이해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추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철저한 자기 관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 결국에는 4집 휴먼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어떤 거대한 산 같은 걸로 자기 스스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표이면서 지향이면서 종종 챌린지면서, 혹은 그거를 더하고 빼고 증보하려는 그런 것들의 노력이 10집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와중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타협도 분명히 있었고, 개정을 하면서 좌절도 있었겠지만은, 결국 그 의도를 자신이 꾸준히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소신, 집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점. 어떤 뮤지션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승환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하나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집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욕심이 참 많은 뮤지션이에요.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자신이 팝, 락, 뭐 재즈, 뭐 크로스오버, 뭐 메탈, 하드락, 뭐 프로그레시브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실제로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흔치 않은 태도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음악은 분명히 이승환 하면 이승환과 팬과의 관계, 드림 팩토리, 득팽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는 팬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늘 그 외연을 넓히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려 하지만 또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음악을 또 해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예, 음악적인 그런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가두지 않고 늘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팝 아티스트의 마인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이승환을 자기 스스로 어떤 거장을 선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뭐 이렇게 세워주거나 아니면 밑바닥에서부터 다져져 온 명성 자체가 돼서 대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승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이 지금에 가진 우리가 이승환이라는 이 뮤지션십을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그런 거장이라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대중가수로서 끊임없이 자기 재발견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역시 음악적인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집에서 이제 천일 동안 그리고 너의 나라 이런 곡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그래서 지난 앨범에서는 천일 동안에 필적할 만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곡이 나왔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결국 개미전쟁이라는 곡을 완성을 시키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왔다라는 하나의 탁 예, 진짜 뭐랄까요 뭐 코너스톤이라 그러나요? 어떤 네 뭔가를 딱 비석을 세워놓을 만한 네, 그런 앨범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렌디한 음악에서도 뭐 올디한 음악에서도 뭐 어떤 편곡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또 커리어의 20년이 이미 훨씬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정도 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중요한 네, 그런 만족스러운 앨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또 드라마에서 들으시면서 느꼈던 생각들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 리뷰 마치고 또 여러분과 토크 만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